안녕하십니까. 자, 이면입니다. 이번에 실전 동영 모의고사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이제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께 자료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1월 달이고요. 2024년 1월이고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죠. 시험 막바지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좀 활용하시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가장 평균적인 시험의 기출의 난이도와 유사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 너무 쉬운데?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어려운 부분은 또 이 문제 좀 어렵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평균적인 난이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고, 그 중에 부족한 게 뭐 한두 개라도 자기가 찾아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면 동영 모의고사의 어떤 용도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1회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동영 모의고사 제1회 1번 문제입니다. 형집행법상 수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장은 신입자에 대해 지체, 신체율, 휴대폰 검사, 건강진단, 그리고 수장이 실시하는 검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게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은 중간에 몇 년 전에 신설이 됐고요. 되자마자 또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에 따른 200조의 2 등등등 나와 있죠. 이제 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간이 입수 절차 대상이죠.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인 체포. 그리고 체포되어 유치돼서 유치된 경우 일반 입소 절차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 입소 절차, 정식 입소가 아닌 간이 입소 절차도 또 몇 년 전에 신설이 됐고, 신설되자마자 바로 출제되고 몇 차례 출제된 중요 지문입니다. 자, 3번. 신입자에 대해서 말이나 서면으로 형기의 기산일 종료일 수용자의 권리임에 관한 사항 및 변호사 선임. 자,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고지사항이 아니죠. 신입자에 대한 고지사항은 그 사람의 형기가 얼마고, 하루 일과가 어떻고, 교도소 생활상의 이제 권리가 어떻고, 의무가 어떻고, 그 다음에 권리가 침해되면 권리에 대한 구제 수단이 무엇이다. 요겁니다. 요거를 고지하게 돼 있어요.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관계가 없죠. 정답이고. 4번. 소장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위해 끼칠 우려는 감염병에 걸렸다? 거절할 수 있다죠. 이게 이제 민형교도소법 같은 경우에는 규정법인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이송 신청만 가능하지만 형집행법에는 소장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실 부분이고요. 자, 2번 문제. 형집행법령상 징벌 대상자 조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조사기간 하면 10일 이내고 그 다음에 7일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1회 하나요. 7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맞습니다. 2번 지문이 잘못됐죠. 질병 조사할 수 있는 경우 일시 정지됐다면 조사가 정지된 날부터 소멸한 날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정지된 다음 날, 다음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 날부터 소멸한 전날까지 포함되지 않는 건 바로 이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뭐 1월 5일 날 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1월 8일 날 소멸했다. 그러면 이때가 정지가 됐으면 1월 5일 날 조사를 한 날이 안 날이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이건 한 날로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1월 8일 날 소멸되면 재개를 하기 때문에 이때도 조사를 한 날이 되죠. 그래서 순수하게 조사 안 한 날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정지된 다음 날 소멸한 전날이니까 1월 6일, 1월 7일. 그죠? 딱 이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날을 빼고 계산한다 이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소장은 징벌 대상의 조사 결과 징벌 대상 정신병적인 원인이다 그러면 이거는 치료를 해야지 징벌할 대상이 아니죠. 위원회 요구할 수 없습니다. 4번. 대상자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어서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했다 그러면 일정한 처우가 제한이 될 수 있죠. 접견, 서신, 전화통화, 실의운동, 작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중간초. 이거 좀 암기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순서대로 접서, 전실, 작교, 공중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될 수 있다. 자, 3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 자, 지방교정청장과 관련이 없는 걸 고르라는 뜻입니다.
교도작업 중지의 승인, 교도작업 운영특별회계법에 따르면 교도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지할 때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고요. 이번에 직업훈련을 위한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장관이죠. 이거 기출도 됐고 매우 중요한 지문이죠. 그래서 2번 답이고 3번 수용 거실의 시설의 공사 등 거실의 일시적 부족으로 인한 경우 이게 바로 원칙적으로 이송은 장관의 권한이지만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건 지방교정청장과 관련이 있다. 4번 보호장비 착용 실태의 정기 점검도 바로 지방교정청장입니다. 특히 우리 형집행법령에는 법무부 장관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지방교정청장이 등장하는 조항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따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설에 또 여기 지방교정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복습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4번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작업 시간에 관한 설명. 이게 이제 신설된 조항이죠. 일일 작업 시간, 휴식, 운동, 식사, 적게 실제 작업하지 않는 걸 제외한 순수 작업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좀 기간이 길죠. 일일에 13시간은 아니고요. 12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일주일의 작업은 총 1주간 시간 제한이 있죠.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죠. 수용자가 신청할 때는 8시간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19세 미만은 더 제한적이죠. 1일에 8시간이고 그 다음에 주는 총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설된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음 5번 기후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수용자 기후심사 허가를 하기 위하여 바로 어디 교정시설마다 두게 돼 있고요. 위원회 바로 위원장 포함 68이죠. 68. 기후심사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중요 숫자입니다. 3번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틀렸죠. 그냥 2년 연임됩니다. 연임이니까 2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한 차례만이라는 수식어는 잘못된 거고요. 4번 회의는 제적과 반수의 그다음에 일반 정족수죠. 출석과 반수 찬성. 6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형벌 제도입니다. 폐형하면 10대부터 50대까지 5등급이고 장형도 5등급인데 거기는 60대부터 100대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2번 도용은 일정 기간 관하에서 노역의 종사, 그렇죠? 오늘날 징역형이죠. 유기징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 5종이에요. 그래서 6개월씩 차이가 나.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렇게 5종으로 운영이 됐고요. 3번 유형 중 천사, 죄인을 천리 밖으로 강제이주, 이 바로 일반 상민에게 부과하는 유형이고요. 4번 형조에서 감옥과 범죄수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는 장애사가 아니죠. 장애사는 노예의 호적포로 소송에 관한 부분이고 감옥과 범죄수사하면 장금사입니다. 장금사. 자, 7번 형집행법령상 미결 수용자의 처우로 옳지 않은 것. 자, 미결 수용자 시설 개호의 정도는 일반 경비설에 준한다.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고요. 항상 미결 수용자와 처우는 사형 확정자와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죠. 일반 경비설에 준한다. 사형 확정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또는 중경비설에 준한다. 다르죠?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소장은 미결수장 징벌 대상자를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소송 서류, 변호인 접견, 서신 등등등 권리 행사하는 데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 보장하고요. 3번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에 접견할 권리가 자 과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냐. 여기 이 지문에서는 가족과 미결수용자가 접견하는 것과 달리 헌법상 보장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결수용자가 가족이든 친구든 등과 접견하는 이게 이제 주어입니다. 이 권리는 헌법 12조 4항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걸 침해가 됐다면 헌법소원이 청구가 가능한데 자 가족이 미결수용자를 가족이 주어죠. 미결수용자를 만날 접견할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헌법에 해당이 된다. 어디?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취구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됐다면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3번이 정답이다. 4번 미결성자 변호인 접견권도 국가안전망의 질서유지 공공을 위해 필요한 게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 판례 같은 경우에는 미결성자 변호인 접견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된 해서 나온 판례고요. 그 당시 예전의 판례에 어떤 경우 제한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판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견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접견. 이 접견이 이루어지는 중에는 제한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접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국가 안전 보장 등등등을 위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모든 국민의 권리는 제한이 가능한 게 우리 헌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견권도 그 제한 가능한 권리 중에 하나다. 이런 취지입니다. 8번 형집행법령상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입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줄 걸 신청했다면 자 교화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바로 제한할 사유가 교사 두 가지죠. 허가를 맨 끝에 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수용자 외의 사람, 일반인이 수용자에게 물품 건네주겠다라고 신청한 경우이기 때문에 교정기관과 일반인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제한을 덜하게 하고 제한 사유, 교화 사회복귀 안전질서 딱 두 가지만 있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재량이 아니죠. 허가하여야 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유의하실 부분입니다. 자, 2번. 소장은 수용자 금품 받지 않는 경우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야 되고 보낸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분명하다. 이땐 공고하고 6개월이 지나면 국고기소로 끝나죠. 그다음에 3번 건네줄 걸 허가한 물품 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교도관이 검사하는 게 원칙이고요. 의약품은 거기 전문가인 의무관이 있기 때문에 의무관이 검사합니다. 4번 수용자 외의 사람이 건네줄 걸 신청하는 경우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안에서 판매된 음식물 중에서 자, 요거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하지만 종교 행사, 여긴 종교 행사가 사례로 나와 있는데 교화 프로그램 또는 종교 행사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어도 허가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지문에 해당이 되니까 유의하실 부분입니다.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요. 자, 9번. 지역사회 규정의 등장 배경. 지역사회 규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에서 일방적인 범죄자 대 국가의 관계에서 시설 구금하고 처벌하는 게 한계점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또 지역사회의 수용자를 지역사회에 두고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제한이라든지 일정한 처우 등을 통해서 교정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구금시설의 비효율성, 악풍 감염 등의 폐해를 시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처벌 유형의 필요성, 단순 구금 처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규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처벌의 방법의 하나로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3번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지역사회 여론이 있다면 이거는 지역사회 규정과 거리가 멀죠. 왜? 이때에는 엄벌을 하기 위해서 교정시설에 구금해놓고 장기 구금을 하는 게 그 취지에 맞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규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4번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지역사회 규정은 큰 도움이 되겠죠.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교정 내지 처우를 실시하는 거니까. 10번 현행법상 가석방 옳지 않은 것. 1. 구류형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가석방은 징역과 금고 집행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류는 관계없습니다. 자, 2번 성인에 대한 가석방 적용 여부 보호관찰 부과 여부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부과할 건지 말지는 자 가석방이 되면 보호관찰을 원칙적으로 받고 예외적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때 요거 보호관찰을 부과할 건지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성인에 대한 거 요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성인 소년 똑같은데 성인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요. 소년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정리해보면 성인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 그리고 소년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요거 유의하시고 나머지 보호관찰의 필요성은 전부 둘 다 성인이든 소년이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4번 가석방 기간 무기는 10년, 유기는 남은 형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 것 가석방 된 후 형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시점까지의 기간이죠. 4번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실효 취소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바로 형집행 종료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11번 다음 중 사회 내 처우가 아닌 것. 자, 사회 내 처우와 사회적 처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전자발찌, 그러니까 사회 내 처우다라고 한다면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일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제, 감시, 처우 등이 실시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전자발찌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고 사회봉사명령이나 갱생보호도 다 시설에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제한 내지 처우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내 처우로 분류가 됩니다. 외부 통근 작업은 시설에 구금된 수용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처우죠. 자, 12번입니다. 형집행 법령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장은 안전질서를 위하여 엄중관리 대상자의 다른 성에 달리 관리할 때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럴싸해 보지만 틀린 지문이죠. 네,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 기본적인 처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말하자면 최소한의 먹고 자고 이런 것까지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다른 수용자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는 하지만 기본적인 처우마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답이고. 이번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가 중복이 됐다. 번호표 거실표는 노란색이죠. 네. 자, 엄중관리 대상자는 관심 대상 수용자, 조직폭력 수용자, 마약류 수용자가 있고요. 말하자면 위험한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관심 대상 수용자 노란색이고 조직 노란색, 마약류 파란색인데 이 중에 중복이 되면 앞순위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두 개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무조건 노란색이 될 수밖에 없죠. 자, 3번 공소장 또는 재판소의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폭력행위처벌법 4조 5조 형법 114조가 적용된 경우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다 단체 범죄단체 조직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조직폭력 수용자로 바로 지정합니다. 4번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지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해제 못하는데 예외 사유가 있죠. 공소장 변경 등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 사유가 해소가 된 경우에는 바로 해제가 될 수 있는데 해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도관의 심의 또는 분류처리위원회 의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어떤 게 원칙이고 예외 개념이 아니라 교도관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도 있고 분류처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제할 수도 있다. 이게 관심 대상 수용자와 다르죠. 관심 대상 수용자 같은 경우는 분류처리위원회 의결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교도관 회의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13번 갑니다. 규정상당기법 중 다음 설명과 관련있는 것. 이 상당기법은 1957년 미국 정신과의사 에릭 번 창안, 그 다음에 인간의 교류 행동에 관한 이론체계, 그 이론에는 근거치료요법, 대상자에 대한 이해 심리치료, 교육, 산업의 현장에 활용하는 병 방법, 상호 교류 과정, 스스로 자신 발견, 대인관계 원활. 여기서 딱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찾아내면 되죠. 상호 교류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교류자 들어가는 말 1번 교류 분석이 정답이 되겠고요. 네. 현실요법은 자신의 어떤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또 다른 요법이고 환경요법이라고 하는 건 뭐 환경에 대한 어떤 병적인 적응 행동이다라고 봤을 때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사회적 요법은 그 교도소의 환경을 친사회적 환경으로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요법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해설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복습하실 때 확인하시고요. 14번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주장한 사람 연결 옳지 않은 것. 서덜랜드 바로 신빙성이 없다는 걸 강조하죠. 범죄에 대한 비행에 대한 통계는 아마도 모든 사회 통계 중 가장 신빙성 없고 난해하다. 왜 신빙성이 없다? 바로 암수범죄, 숨은 범죄에 대한 자료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X는 암수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곧 범죄 통계의 급소다. 암수범죄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범죄 통계의 급소다. 맥슨의 표현입니다. 폴락, 성범죄의 90% 이상이 사람이 틀렸죠? 성범죄의 90% 이상이 암수범죄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라지노비치고요. 예. 폴락은 여성 범죄자에 대해서 기사도 정신가설을 주장했죠. 여성 범죄자가 많이 누락이 된 이유에 대해서 기사도 정신가설을 주장했습니다. 4번 셀린 하면 체계적 낙인 과정에서의 암수 문제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체계적 낙인 과정에서의 암수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초등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재판 거치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지잖아요. 단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 암수율이 높아진다. 이런 취지입니다. 15번 치료감호법상 통원 치료받는 치료 명령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알코올 식음습벽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 형해하는 자 바로 치료명령 대상자 해당 사항 있죠? 맞습니다. 치료명령 대상자는 치료 감호 대상자와 구분해서 정리하면 좋습니다. 먼저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돼서 하는 치료 감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심신상실자로서 형사 책임을 이건 무죄 처벌하진 않지만 치료 감호 대상은 되고 그다음에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인 경우 이게 이제 한 분류고요. 그다음에 정신성적 장애로 성폭행을 이루는 장애인 이것도 이제 금고 이상. 그다음에 마약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 이것도 금고 이상. 이게 이제 치료 감호 대상자인데 이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치료 명령, 빨간색이 이제 치료 명령이라고 한다면 치료 명령, 통원 치료하는 걸 대상으로 합니다. 이 중에 요거 심신미약 관련, 그 다음에 마약 관련, 알코올 중독 관련 이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심신상실자는 치료 명령과 관련이 없고 정신적 장애인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가 통원 치료하면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 2번이죠. 법원은 치료명령 대상자의 형을 선고, 집행유예할 때 그래서 언제 통원치료 명령하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시입니다. 이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3번 치료 명할 때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반드시 부과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선고유예할 때 치료 명령을 부과하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반드시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하게 돼 있다. 4번 법원은 치료명령 집행을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법에 명시적으로 치료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범위 내에서만 치료명령을 부과합니다. 4번이 정답. 16번 다음 중 학자와 범죄인 분류 잘못 연결되고 룸브로조 하면 기생관 격정잠이죠. 생내적 범죄인 정신병 격정 기회 관습 잠재적. 페리하면 룸브로조보다 하나만 빠지죠. 기생관 격정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3번 가로팔로 하면 자연범 법정범 구별서로 유명하고 아샤펜부르크 해놓고 개선 가능 불능자 가능하며 필요한 상태범 적정 개선이 필요하면 기회범 했는데 이거는 리스트의 얘기고요. 아샤펜부르크는 다른 분류죠. 7분법입니다. 우격기의 누관직 우발 격정 기회 예모 누범, 관습, 직업범죄인 이렇게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학자가 어떤 식으로 분류했느냐 이거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입니다. 17번 범죄 억제 이론 옳지 않은 것. 일반 억제 모델은 엄격한 법 규정, 엄격한 법 집행은 범죄적 범죄에 대해 일반에 대해 위하력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 바로 이 고전주의 시각의 가장 일반인에 대한 범죄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하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2번 특별 억제 모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 범죄인의 개별적 특성에 따른 처벌이에요. 재범 방지. 그래서 특별 억제는 특정한 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재범 방지 맞습니다. 3번 범죄 경제학은 백허 등을 중심한 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접목을 시킨 범죄 억제 전략이죠. 경제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익과 손실을 계량한 후 저지르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 비교해서 손실이 조금 더 커야 그죠?
예, 범죄는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고요. 4번도 경제 이론인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클라크 코니시고 여기도 기대효용의 법칙에 기초해서 효용과 손실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셋째 줄에 보면 소질이나 환경에 따라 본인의 의사 무관의 범죄를 선택하는 인간의 속성을 과학적 실증을 분석하는 실증주의다. 실증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이나 3번의 범죄 경제학은 현대적인 이론이긴 하지만 둘 다 고전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전주의적 이론이다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 같은 경우에는 효용과 손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시각이라고 하면 쾌락과 고통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이것과 똑같이 효용과 손실을 비교하는 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고전주의적 시각이지 실증주의와는 관계가 없다. 4번이 답이죠. 자, 18번 집행유예 관련 판례로 옳지 않은 것. 행위 당시 형법상 보호관찰의 규정이 없었으나 그 후 형법 개정으로 집행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 받을 걸 명할 수 있다 규정이 신설됐을 때 재판시 규정은 보호관찰 받을 걸 명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 내지 재형법중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유명한 판례죠. 그러니까 형법에 1997년 1월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을 도입했어요. 근데 97년 1월 1일 이전에는 없다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행위는 먼저 있었는데 97년 1월 1일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과연 이 사람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게 형벌이라면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소급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이 그 보호관찰의 성격은 뭐다? 보호관 처분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건 형벌 불소급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관찰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취지죠. 2번 형법 62조의 집행유예 선고하는 경우 같은 법 62조 2의 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 사용 수감명령을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명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이 규정의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집행유예할 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뭐뭐 또는이란 말이 이 중에 반드시 하나만 부과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우리 형법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2개, 3개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된 건데 다른 법에 소년법이라든지 다른 관련 유사한 법에 따르면 대부분 번과 규정이 있고 형법이라고 해서 다르게 취급할 만한 이유가 특별히 없다. 따라서 이거 함께 동시에 명하는 것이 가능한 걸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자, 그 정답이죠. 3번 사회봉사 명령은 자유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500시간 내에 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다. 근데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는 것, 돈을 내는 거는 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봉사 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유예를 할 수 없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선고유예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나 또는 자격정지 벌금을 부과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단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이게 전제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무사히 경과해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는 전과 기록이 말소된 거라고 치면 당연히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선고유예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란 말은 역사적 사실. 우리 법원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기왕의 사실이라고 해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있지 않느냐. 집행유예 효과로서 법적인 장래에 향하여 법적인 효력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중요 판례입니다. 자, 19번 성폭력 범죄의 성취는 약물치료법상 약물치료 절차입니다. 검사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에 대하여 약물치료 명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는 검사고요.
중요한 것은 이 지문에서 19세 이상입니다. 소년에게는 청구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2번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 항상 이 보안 처분 관련된 내용 나왔을 때 지휘하면 검사가 지휘하고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인 보호관찰관 집행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을 치료명령은 뭐 검사가 집행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게 출제된 사례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3번 치료명령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면제 가석방 치료명 집행 종료 가족령 치료 위탁된 경우 보호관찰관은 석방되기 전 3개월 이내에 명령을 집행한다.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사전에 출소되기 사전에 미리 집행을 해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약효 고려해서. 그런데 3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다음에 4번 보호관찰소장은 치료명령 받은 사람 및 법정 대리인 등의 가해제 신청은 집행이 개시되고 나면 몇 개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기각이 돼도 또 할 수 있죠. 또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0번 전자장치 부착법상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부과해야 할 사항 스토킹 범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신설된 조항인데 이 경우에는 3번이죠. 피해자 등의 특정인의 접근 금지는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드시 부과해야 될 어떤 준수사항 하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하실 거 미성년자에 대한 19세 미만자에 대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또 준수사항 부과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규정이 약간 달라요. 그거는 3번에 있는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1번에 있는 야간 아동 청소년 통화 시간대의 특정인 외출 제한도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이때는 1번이 1호니까 그냥 1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이 3호니까 제3호 두 개를 부과하게 돼 있고 요 대상자에게는 근데 요거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필요하지 않은 경우엔 예외가 있다. 여긴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반드시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일 때는 반드시 부과하는 거 하나만 규정, 1호는 아예 규정이 없고 3호만 규정이 돼 있고 예외도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1회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2회 보겠습니다.